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와 수진이는 정말 친한 친구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학교를 다닐 때도 늘 붙어 다녔고, 대학에 가서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고, 직장을 잡은 뒤에도 서로의 일상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사이였으니까요. 겉으로만 보면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 울면 이유를 묻기 전에 휴지를 건네는 친구,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고 기분을 읽어내는 친구,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오래 보게 되지요. 그리고 믿고 싶은 관계일수록 이상한 장면들을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그때의 저도 그랬습니다. 조금 이상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말이 가시처럼 느껴져도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오래된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까지도 억지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32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바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늘 빠듯했고, 야근은 익숙했고, 주말에도 메신저 알림이 울리면 노트북을 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저는 제 삶을 꽤 성실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화려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와도 금방 가까워지는 편도 아니고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니지만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번 마음을 열면 오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간관계가 넓지는 않아도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전학 온 첫날 저는 창가 맨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반, 낯선 얼굴들, 제 이름을 어색하게 부르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 교실 안 공기는 이상하게도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환하게 웃는 얼굴.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이는 아이였습니다. 안녕. 나는 박수진이야. 안녕. 말 편하게 해도 돼. 너 자리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점심 같이 먹을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건 낯선 시절에는 생각보다 큰 일이 됩니다. 저는 그날 수진이와 급식실에 갔고, 그 다음 날은 매점에 갔고, 그 다음 주에는 같이 하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참 다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했고, 분위기를 잘 풀었고, 사람의 마음을 빨리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늘 먼저 말을 걸어주었지요. 지연아, 너는 가만히 있어도 차가워 보이니까 웃는 게 좋아. 그래? 응. 그래야 사람들이 덜 부담스러워해. 그 말도 그때는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수진이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보여야 한다. 너는 내가 설명해야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방식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단짝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반 친구들도 늘 저희를 같이 불렀고 선생님들도 둘을 한 묶음처럼 기억했습니다. 수진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서는 타입이었고 저는
한 발 물러서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도는 금방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늘 먼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누군가를 판단했고 저는 듣는 쪽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챙기는 척했고 저는 그런 보살핌을 우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대학에 갈 때쯤에도 우리는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전공은 달랐지만 자주 만났고 시험 기간이면 카페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잘 되는 순간에만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얼굴이 제가 칭찬을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는 순간만큼은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한 공모전에서 제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수진이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젖은 우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상 소식을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요. 와, 지연아. 진짜 잘 됐다. 응. 나도 좀 놀랐어. 역시 넌 공부 같은 건 잘하네. 공부라기보단 팀플이 잘 된 거지. 아니야. 넌 그런 거 있잖아. 혼자 조용히 하다가 결과 가져가는 거. 말 자체만 보면 칭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가슴에 걸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하다가 결과 가져간다. 그게 왜 그리 차갑게 들렸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도 제 음료값을 먼저 계산했고 디저트도 시켜주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기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지는 공기. 그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는 참 별일 없이 잘 풀린다. 별일이 없었던 건 아니야. 알지. 근데 넌 결국 잘 되잖아. 나는 맨날 꼬이는데. 그 말 뒤에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가볍게 말한 척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친구 사이에 괜한 예민함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버거울 때가 있으니까요.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뒤 우리의 차이는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야근과 잡무를 반복하다가 몇 년 뒤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수진이는 감각이 좋고 말주변이 좋아서 쇼핑몰 MD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오히려 수진이가 더 빨리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재주가 있었고 유행을 읽는 감각도 있었으니까요. SNS도 화려했습니다. 맛집, 여행, 선물, 파티, 브랜드 행사. 사진 속 수진이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부럽다기보다 참 다르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결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수진이는 이상하게도 제 삶을 아주 세세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팀 분위기는 어떤지, 상사는 어떤 사람인지, 최근에 누가 저를 좋게 보는지, 소개팅은 누구와 했는지, 부모님은 무슨 반응인지, 물어보는 것 자체는 친구 사이에서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들이 늘 비교로 끝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번에 연봉 얼마나 올랐어? 그냥 조금. 조금이 얼마인데? 그냥 작년보다 좀 오른 정도야. 야, 우리 사이에 그것도 말 못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지연아. 넌 원래 그래. 좋은 일 생기면 꼭 숨기더라. 좋은 일을 숨긴다.
그 말도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말하는 방식이 조심스러웠을 뿐이지요. 그런데 수진이는 늘 제가 일부러 감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속에서 은근한 서운함을 만들고 그 서운함으로 저를 미안하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설명을 하게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힘든 시기에는 아주 다정했습니다. 이직 준비가 길어져 지칠 때는 야식을 사들고 왔고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는 새벽까지 전화해 주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수진이는 정말 좋은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시 일어설 때였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끝이 날카로워졌고 웃는 얼굴이 늦게 따라왔고 꼭 한 번씩은 저를 끌어내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직에 성공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지금 회사에 합격했을 때 저는 부모님보다 먼저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다, 김지연. 진짜 대박이다.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오늘 당장 만나. 내가 술 살게. 그날 우리는 강남역 근처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조명이 어둡고 테이블 간격이 좁은 곳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촛불이 있었고 잔에 비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막 받아온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습니다. 짙은 립스틱, 광택이 도는 블라우스, 반짝이는 귀걸이, 웃는 얼굴은 여느 때처럼 밝았습니다. 자, 우리 지연이 성공 축하. 고마워. 이제 진짜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왜 아니야? 대기업 전략기획이면 완전 꽃길이지. 그 말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더 또렷하게 남은 이유는 수진이가 와인잔을 들다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붉은 와인이 제 블라우스와 재킷 위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순식간에 가슴과 허리 부분에 번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고 주변 손님들이 잠깐 우리 쪽을 봤습니다. 수진이도 크게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지연아, 미안해. 괜찮아. 휴지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닦아줄게. 수진이는 급하게 냅킨을 집어 제 옷을 눌렀습니다. 그 손길이 왜 그렇게 거칠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몸을 조금 뒤로 뺐습니다. 수진이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웃는지 아닌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지연아, 응. 옷이 날개라던데, 넌 이런 비싼 옷 아직 좀 안 어울린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와인 냄새가 코끝에 진하게 올라오고 촛불은 흔들리고 주변은 여전히 조용한데 그 한마디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난인지 실수인지 비꼼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곧바로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농담이야. 표정 왜 그래? 야, 너는 진짜 이런 농담도 못 받아? 그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물로 얼룩을 닦으며 제가 예민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자리를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이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 설명되지 않는 찝찝함이 남았지요. 그 아이와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축하를 받고 왔는데 왜 스스로 초라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제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메시지를 보내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고 퇴근 후에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늘 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늦게 답하면 서운해했고 짧게 답하면 무슨 일 있냐고 캐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서 그래. 그래도 친구한테 답장할 시간은 있는 거 아냐? 일하다 보면 놓칠 때도 있지. 넌 항상 그래. 가까워지면 소홀해져. 그 말은 이상하게 죄책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소홀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삶이 바빠진 만큼 자연스럽게 변한 걸까요? 그때의 저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늘 관계의 중심에 본인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문제든 결국 자기 감정으로 끌어왔고 누군가의 기쁨도 결국 자기 위치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차리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많았고요. 사람은 나쁜 장면 몇 개만으로 오래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그 관계 안에 한때의 진심이 섞여 있었다고 믿는다면 더 그렇지요. 그해 겨울,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고 첫인상은 차분했습니다. 말이 과하지 않았고 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됐고 말을 잘 골라 해야 한다는 긴장도 덜했습니다. 천천히 만나면서 저는 제 삶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와 집만 오가던 일상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일,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하게 되는 일, 그건 제게도 낯선 변화였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직업이 뭐냐고 물었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연이도 사람 사귀네. 그 말 너무하다. 아니, 진짜 좋은 뜻으로. 너 원래 사람 쉽게 못 믿잖아. 그건 맞지. 근데 너무 빨리 깊어지진 마. 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니까. 그 말 역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이는 그 사람 자체보다 제가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제 손을 잡았는지, 부모님께는 말했는지, 결혼 생각은 있는지. 질문은 점점 빨라졌고 반응은 지나치게 예민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주말 약속 때문에 수진이와의 만남을 미뤘습니다. 남편 될 사람과 양가 부모님 이야기를 조금씩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수진이가 한참 뒤에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넌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생겼구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그냥 농담이지. 농담으로 안 들려. 지연아, 너는 늘 그래. 내가 서운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되는 거. 그런 뜻은 아니었어. 됐어. 너 바쁠 텐데 들어가.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왜 늘 저를 해명하게 만드는지 그때 처음 뚜렷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바빴고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오가고 있었고 제 삶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닿지 못했지요. 설마 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설마 제 삶을 흔들 생각까지 하겠느냐고요. 질투할 수는 있어도 상처 줄 수는 있어도 선은 넘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많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웃을 때 따라 웃지 않던 얼굴, 축하하면서도 꼭 한 번은 저를 낮추던 말, 제 행복을 들을 때마다 잠깐씩 비어 보이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누군가와 더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던 태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제 곁을 지킨 이유가 우정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행복해지는 순간 그 아이 안에서 무엇이 깨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주 희미하게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검은 물살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저는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한 뒤부터 제 일상은 조금 바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반기 사업 계획이 겹쳤고 퇴근 후에는 예식장 상담과 양가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저는 오랜만에 삶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안정적이었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고 부모님도 조용히 안도하고 계셨지요. 아주 요란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준비한 사람이 겨우 제 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 민호 씨도 비슷했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성격이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듣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사람을 몰아붙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점을 신뢰했습니다. 처음 양가가 만났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편이었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어느 집이나 그렇듯 처음부터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는 시기였지요. 저도 최대한 단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지나치게 나서지 않으려 했고 그렇다고 너무 멀게 보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식의 조심스러움은 한국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서로의 온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전화 목소리가 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저를 부르는 호칭 앞에 짧은 망설임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준비 과정이 길어지면 다들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장면들이 자꾸 쌓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복 상담을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학창 시절에도 지금처럼 얌전한 편이었어요. 네. 저는 그냥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렇구나. 친구는 많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사람은 예전 관계도 좀 중요하더라고.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예전 관계가 중요하다는 표현. 굳이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민호 씨도 잠깐 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괜한 뜻을 붙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더 분명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본가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차 안에서 민호 씨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조금 신경 쓰이는 말을 하셔서요. 어떤 말이요? 지연 씨 예전 얘기요? 제 예전 얘기요? 누가 뭘 보냈다고 하시던데. 아직 저도 정확히 못 봤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에 신호등이 바뀌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뭘 보냈다는 거예요? 익명으로 우편이 왔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그게 지연 씨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라고요. 무슨 과거요? 저도 다 못 들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좀 놀라셔서.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차 안에서 호흡만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금방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왜 무슨 내용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더 꼬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오해는 빠를수록 좋다고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와 몇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 서류를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는 조잡한 문장과 부자연스러운 표현들, 어디서 짜깁기한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문제 행동, 남자 관계, 회사 내 소문. 문장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었고 아예 처음 보는 말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지연 씨, 내가 사람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기도 좀 그래서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나 싶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자세하다고 해서 사실은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섭네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그 조심스러움 자체가 거리로 느껴질 때가 있지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완전히 놓지는 못하는 태도. 그 미묘한 선이 생긴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수진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장 몇 개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볍게 했던 말들을 맥락만 바꾸면 저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이 그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인상을 나쁘게 만드는 문장. 틀린 말은 아닌데 읽는 사람에게 불편한 상상을 남기는 방식. 수진이는 원래 그런 식으로 말을 다루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바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의심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수상한 점이 있어도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게 되지요. 내가 지나치게 연결하는 건 아닐까? 서운했던 감정을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범인처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역시 그 사이를 여러 번 오갔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좀 정신이 없었어.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할까? 그래. 오늘 저녁 어때?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창밖으로는 퇴근길 차량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너 진짜 안 좋아 보인다. 좀 피곤해. 결혼 준비 때문에? 그것도 있고. 뭔가 있네. 말해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댁에 이상한 서류가 갔어. 무슨 서류? 내 과거를 이상하게 꾸민 내용. 뭐? 익명으로 왔대.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해? 수진이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내고 제 편에 서는 말들을 했습니다. 미쳤나 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게. 혹시 회사에서 누가 너 시기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아니면 옛날에 너 싫어하던 애?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 진짜 너무하다. 결혼 앞두고 사람한테 왜 그래?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명 위로를 듣고 있는데 왜 더 불편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지연아, 너 너무 애쓰지 마. 응. 꼭 그렇게까지 결혼해야 돼?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지금은 오해를 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오해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져. 그건 맞지만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누군가 제 결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오해를 풀 방법을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선택을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야. 너는 원래 참아보려고 하잖아. 참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서 뭐해? 이미 저쪽은 흔들린 거잖아. 수진아, 응, 왜 자꾸 결혼을 접으라고 해? 접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덜 다치는 길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지연아,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 너는 누가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버거워하는 타입이야. 그런데 결혼은 혼자 감당할 수 있어야 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만 조용히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받쳐주지 않으면 버거워하는 타입. 수진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듣고 나면 제가 더 약한 사람으로 정리되는 말. 어느새 저는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되고 그 아이는 저를 가장 잘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좀 달라져서. 어떻게? 예전에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선 긋지 않았어. 결국 대화는 또 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문제는 익명의 서류였는데 대화의 끝은 늘 제 태도였습니다. 제가 예민해졌다는 식으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수진이와 대화하고 나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을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수진이 탓으로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오가는 통화가 줄었고 만나면 서로 말을 더 고르게 됐습니다. 민호 씨는 중간에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난처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받은 익명 문서가 거짓이라고 믿고 싶지만 가족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함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호 씨와 늦게 만나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식당 유리창에는 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지만 우리는 숟가락을 자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민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지연 씨가 제일 힘들 텐데.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더 단단하게 정리했어야 했는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사과보다 확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주세요. 할게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압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사실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야 해요. 민호 씨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고마웠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들을 메모했고 시댁에 간 익명 문서의 표현을 다시 떠올렸고 누가 제 과거를 저런 식으로 엮을 수 있을지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고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고 감각은 있었지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떠올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다면 왜 그랬는지, 아니라면 제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닌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오래 맴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 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주말 본가에 갔다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동생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왜? 요즘 표정이 이상해. 계속 뭘 계산하는 얼굴이야. 그런 얼굴도 구분해? 가족 얼굴은 알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익명 문서, 시댁의 반응, 설명되지 않는 의심,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까지요. 동생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짧게 말했습니다. 누나, 응, 이건 감정으로 버티면 더 꼬여. 나도 알아. 누가 한 건지 확인부터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확인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생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직은 단정하지 마. 대신 기록해. 기록?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누가 뭘 알 수 있었는지, 문서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다 적어둬. 사람 문제 같아 보여도 결국 남는 건 흔적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 문제 같아 보여도 결국 남는 건 흔적이라는 말.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결혼 이야기에 보였던 반응, 익명 문서의 표현, 시어머니가 처음 이상한 질문을 했던 날, 카페에서 수진이가 했던 말, 꼭 그렇게까지 결혼해야 돼?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풀려고 했던 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거리요. 누군가가 제 삶의 방향 자체를 흔들려 했을 수도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사실을 더는 감으로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도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민호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그냥 기다리지만은 않으려고 해요. 확인해 볼게요.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적어도 눈을 뜨고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록의 시작이 결국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단계는 더 조용하고 더 냉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건 억울함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근거였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뒤부터 저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회의에 들어가고 평소처럼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떠올랐고 민호 씨의 무거운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몇 초씩 멈춰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피곤한 직장인처럼 보였겠지요.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대놓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고 확실한 가해자가 드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던져놓은 의심이 제 주변 공기를 바꾸고 있었고 저는 그 공기 속에서 계속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기는 더 지칩니다. 울분을 터뜨릴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참으면 참을수록 제가 더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특히 결혼을 앞둔 시기에는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억울함이 관계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말들 사이에 짧은 멈춤이 생겼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면서도 표정을 한 번 더 고르셨고 저는 컵을 받으면서도 괜히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중한 태도는 그대로였지만 정중함과 편안함은 다른 것이지요. 저는 그 차이를 매번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식장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하려고 민호 씨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는 초여름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고 선풍기 바람이 식탁 위 종이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 네, 어머님. 혹시 내가 하나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연락해요. 몇 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눈을 바로 맞추지 못하시고 컵 받침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직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셨습니다. 걸린다기보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괜히 아이들 시작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싶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연 씨를 못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그런 걸 보냈는지 모르니까 더 찜찜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먼저 온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분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던졌고 그 아기는 정확히 사람의 불안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쓰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냥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누가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고
누가 확실히 선을 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더 지쳐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끝난 대화인데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오해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상태. 그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다가 같은 줄을 2번 읽는 일이 잦아졌고 매일 답장을 보내놓고도 중요한 문장을 빼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사는 대놓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는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아직 다 켜지지 않은 시간에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아침 시간에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면 메신저 창 한쪽으로 수진이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침 인사, 점심 사진, 별것 아닌 농담.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친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것을 느꼈는지 이전보다 더 세심한 척했습니다. 지연아, 점심은 먹었어? 응. 응, 요즘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더라. 좀 피곤해. 또 혼자 끙끙대지.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사람 목소리가 그 목소리는 아니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처럼 말하고 제 상태를 제 대신 규정하고 결국 제가 설명하게 만드는 방식. 예전에는 그게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라기보다 상대를 자기 기준 안에 묶어두려는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미리 말도 없이요. 로비 밖 벤치에 앉아있던 수진이는 제가 나오자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름 초입의 공기가 눅눅했고 도로 건너편으로 버스들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야? 근처 왔다가 얼굴 보려고. 미리 말하지 그랬어. 말하면 또 바쁘다고 못 본다 할까봐.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고 에어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 밖으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떡볶이를 거의 먹지 않고 저만 봤습니다. 시댁 쪽은 좀 괜찮아졌어? 그냥. 아직은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안 없어진다고. 그래도 풀어야지. 풀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깔끔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만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지. 지금은 내가 안 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 늘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는 그걸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나 진짜 내 걱정돼서 그래. 아니, 모를걸. 너 요즘 얼굴 너무 상했어. 그 결혼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중요한 문제가 결혼 자체만은 아니야. 그럼, 누가 내 삶에 이런 식으로 끼어들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야. 그래. 맞아. 그런데 그걸 내가 다 밝혀낼 수 있을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차갑게 박혔습니다. 밝혀낼 수 있을까? 걱정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포기하라고 유도하는 말. 저는 수진이를 가만히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흘려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들의 결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모르지. 그래도 해봐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눈을 잠시 피했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었다 놓으며 웃었습니다. 너 진짜 변했다. 뭐가? 예전엔 그렇게까지 단단한 척 안 했거든. 단단한 척하는 게 아니야. 그날도 대화는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인데
듣고 나면 더 힘이 빠지는 말들. 저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가 한참 동안 물줄기만 맞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제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서 모든 말을 의심하는 건가? 두 생각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미웠던 장면만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좋았던 기억까지 같이 올라오니까요. 저는 그 사이에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민호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지치고 있었습니다. 다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했습니다. 상대가 힘든 걸 아니까 세게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도 없는 상태. 그 미묘한 간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민호 씨와 한강 근처를 잠깐 걸었습니다. 비가 온 뒤라 바닥은 아직 축축했고 강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 불빛이 지나갔고 멀리 다리 위 차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네, 요즘 자꾸 미안해집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나도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안한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같이 버텨주세요. 지금은 그것부터라도요. 민호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간 쪽을 보며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그 침묵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결혼 날짜를 조금 늦추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아래가 차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막상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들으니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민호 씨 생각은요? 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식을 올리면 시작부터 상처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기가 이미 우리의 시작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미루는 걸로 다 해결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 같았습니다. 해결될 리 없지요. 단지 시간을 벌자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때로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에는 더 긴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오래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보다 먼저 몸이 굳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다가 엄마에게 온 메시지를 봤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밥은 꼭 챙겨 먹어. 딱 그 한 줄이었는데 그걸 보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더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이미 제 표정이나 목소리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본가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국을 데우셨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시는 척했지만 자꾸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도 저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자 부딪히는 소리, 반찬통 여닫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대 쪽에서 뭘 하더냐? 그냥 조금 시간을 가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 아빠, 응.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자꾸 내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돼.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제일 사람을 지치게 하지. 저는 그 말에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적은 분이었지만 핵심만 정확히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억울한 건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린다.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풀리려면 밝혀져야지. 그날 저녁 남동생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동생은 책상 위 노트를 한번 보더니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제가 기록해둔 날짜와 문장들, 통화 시간, 만난 장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 장씩 넘겨보다가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다 직접 적은 거야? 응. 언제부터?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부터. 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이건 필요해. 근데 이걸 적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적어도 누나가 헷갈리지 않게. 나는 이미 헷갈려. 그래서 더 적어야지. 누나, 사람은 감정으로 기억하면 자꾸 자기 탓을 섞어. 맞아. 그런데 기록은 조금 다르거든.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은 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길게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상황을 정리하는 데는 빠른 편이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응. 이 정도면 누가 의도적으로 흔든 건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문제는 느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알아. 그래서 흔적을 찾아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흔적. 그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의 불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런데 동생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흔적, 해석이 아니라 남은 것들.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제 노트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편이 언제 갔는지, 누가 누나 결혼 일정이랑 시댁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그 문서에 들어간 표현을 누가 쓸 법한지 하나씩 좁혀보는 거야. 그게 될까? 장담은 못하지. 장담은 못하지. 근데 지금처럼 막연하게 괴로워하는 것보단 나아.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막연한 괴로움은 사람을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민감한가? 내가 이 상황을 더 크게 만드는 건가? 그 생각만 돌게 되지요. 저는 이미 그 안에서 너무 오래 헤매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응. 이제부터는 사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지 마. 누나가 착하게 본다고 해서 상대도 착한 건 아니야. 문이 닫힌 뒤에도 저는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 위 노트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고 제가 그동안 무시하려 했던 작은 불편들이 줄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단순한 메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하나의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행복해질수록 불편해하던 사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될수록 말을 바꾸던 사람, 제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차분해 보이던 얼굴.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맨 아래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는 순간 이상하게 호흡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진실로 들어가는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버티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록 정리 다 했어.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흔적을 보자.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아주 미약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작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만든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빛 하나쯤은 볼 수 있다는 느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는 처음으로 그 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막연하게 버티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감정인지부터 나누기로 했습니다. 혼자 견디는 방식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억울함은 충분히 컸지만 그 감정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 저 자신만 더 지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씩 아주 작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나누고 사건별로 나누고 사람별로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이상한 질문을 하신 날, 익명 문서가 전달된 시점, 수진이가 결혼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화,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겼던 말들까지 다시 적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혼란은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괜히 예민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뚜렷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은 되었습니다. 동생은 퇴근 후 본가로 와서 제 노트를 함께 봐주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일부러 말을 아끼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켜두셨지만 소리를 아주 낮춰두셨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가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라는 건 꼭 큰 말로 드러나지 않지요. 괜히 질문을 늘리지 않고 내가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동생은 노트를 넘기다가 손가락으로 몇 군데를 짚었습니다. 누나 여기 봐. 응, 시댁 주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 많지 않아. 예식 날짜도 대략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걸 아는 사람도. 그것도 그렇지. 그럼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말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했습니다. 그 태도 덕분에 저도 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표현. 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응, 누나를 오래 본 사람 느낌이 있어. 사실을 뒤틀기는 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못 써.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야. 누가 할 수 있었는지, 누가 하고 싶었는지. 둘 다 겹치는 사람부터 보는 거지.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조금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 그 기준으로 놓고 보니 그동안 흐릿하던 것들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그냥 제 마음속 불안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현실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누군가를 몰아붙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이 문제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끝까지 점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는 의심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쪽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 억울함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정리. 그게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와도 다시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통화가 오면 서로 먼저 미안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둘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나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평일 저녁 회사 중간쯤 되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바깥에는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분위기가 다행이었습니다. 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같았으니까요. 민호 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좀 자요? 전보단 나아요. 얼굴이 조금 나아졌어요. 정리할 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동생분이 도와주신다고 했지요? 기록을 같이 보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누가 제 방식이 틀리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익명 문서가 온 시점, 그 안에 들어간 표현의 특징, 그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민호 씨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듣다가 필요한 부분만 짧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특정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확신은 없지만요. 오래된 친구분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믿었던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그냥 넘기지 않으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누군가의 불안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가 개입한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어쩌면 이 한마디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네. 저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민호 씨 입장도.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안 서운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흔들었는데 저는 그걸 설명하느라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지쳤어요. 민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을 고르는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순간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예전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피하려는 침묵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조금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봤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을 한번 만지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지연 씨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네, 그런데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자기 왔고 어머니도 흔들리셨고 저는 중간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연 씨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만 설명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민호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힘들었어요.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같이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무엇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관계는 문제없는 상태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 더 멀어지고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 변화는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왔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가 가장 떨렸습니다. 어르신과의 관계는 한번 어색해지면 풀기가 쉽지 않지요. 게다가 결혼을 앞둔 예민한 시기였고 저는 이미 한번 마음의 선이 그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해가 자란 자리에 침묵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잠깐 찾아뵈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와요. 그날 저는 과하게 꾸미지 않고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갔습니다. 과한 노력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무심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차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찻잔 가장자리에 빛이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인데도 저는 괜히 더 긴장했습니다. 잠시 날씨 이야기를 나눈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응. 지난번 일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저는 어머님이 걱정하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당황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메모를 바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먼저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 많이 서운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겨서요. 서운했다기보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나 싶고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 싶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이분이 보였던 조심스러움의 뿌리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지요. 저 역시 그 점은 같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불편하게 보실까봐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지연 씨, 네, 내가 미안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다 열지 못했어요. 그게 티가 났을 거예요. 내가 나이만 먹었지 이런 일 앞에서는 별 수 없더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단단한 긴장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분을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 앉아 보니 저 역시 상처받았지만 이분도 불안 속에 계셨던 겁니다. 누군가의 악의는 그렇게 두 사람 모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기록 일부를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를 단정하기보다 제가 왜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읽으셨고 중간중간 짧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투가 익숙하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겹치고 네, 주소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지연 씨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었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서라기보다 드디어 설명이 닿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지연 씨, 네, 어머님. 앞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네, 나도 그러겠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피하지 않고 와줘서.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는 말. 어쩌면 관계를 회복시킨 건 대단한 한마디가 아니라 서로 피하지 않고 한 번 더 마주 앉은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늘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지요. 결혼 날짜 문제도 다시 조정해야 했고, 양가 분위기도 천천히 다시 맞춰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민호 씨도 시어머니도 제 가족도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호 씨와 저는 예식장 근처를 다시 걸었습니다. 한 번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나갔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길가 화단에는 여름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연 씨, 네.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요? 믿는다는 게 그냥 마음속 확신만은 아니라는 거요. 상대가 흔들릴 때 같이 서주는 거라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뭘요? 혼자 단단한 척하는 게 강한 건 아니라는 거요. 도움을 받아도 괜찮고 같이 가도 괜찮다는 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는 분명 사람을 흔듭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의심을 남기고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내 곁에 남는지, 어떤 말이 진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마냥 좋게만 보지도 못할 것이고 관계를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믿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전부 의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지나오며 알게 된 것이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더 차가워질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해질 수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정확해진 마음은 의외로 따뜻할 수 있다는 것도요. 책상 위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여전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인. 그 아래 저는 새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일을 만들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예전처럼 혼자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요. 창문 밖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무너질 것 같았던 일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려움이 아니라 마주함이라는 것을요. 누군가가 만든 흔들림 끝에서 저는 오히려 더 분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게 될 진실이 어떤 얼굴이든 저는 이제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단번에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요. 누군가의 악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상처 입은 마음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흔들리기만 하던 시간은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전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정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와 직접 마주한 날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할 것을 끝내기 위한 자리였지요. 동생과 제가 정리한 기록, 통화 시점, 주소를 알 수 있는 범위, 문서 안의 표현들,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다시 맞춰보던 끝에 저는 더 이상 제 감각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도 제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게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수진이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닫힌 공간도 아닌 곳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전에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를 골랐습니다. 낮은 조명, 오래된 나무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 한때는 편안했던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추억이 있던 자리는 진실을 마주할 때 더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수진이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미소, 약간 높아진 목소리. 하지만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굳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도 오셨네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민호 씨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랐지? 좀 놀랐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저는 준비해간 종이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직접적인 애교제이션보다 제가 확인한 사실을 하나씩 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가벼운 표정으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수록 손끝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시댁에 익명 문서가 갔던 날짜.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전날 네가 내 시댁 주소를 확인한 메시지가 있어. 수진이는 바로 웃었습니다. 그건 청첩장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 그럴 수 있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PC방에서 출력된 문서 내용과 내가 평소 쓰던 표현이 반복돼.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결혼 날짜를 확정했다고 말한 직후부터 내 반응이 달라졌어. 그건 내 기분 탓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말에 흔들렸을 겁니다. 내 기분 탓이라는 말은 늘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종이와 제 안에 쌓인 시간을 믿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어. 혼자 판단하지 않으려고. 수진아, 나는 지금 네가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 그 질문이 나온 뒤 테이블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번졌고 눈동자가 자꾸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다시 저를 돌려세우려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진짜 많이 변했다. 응. 변했어. 예전엔 나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 예전엔 내가 내 감각을 자꾸 의심했으니까. 그 말 너무 심하다. 심한 말은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삶에 한 거겠지. 수진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끝까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됐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키우지 않고
제 말이 온전히 가닥해 두는 배려였으니까요. 한참 뒤 수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범인으로 몰겠다는 거야? 몰겠다는 게 아니야. 그럼 끝내고 싶어. 뭘? 이 이상한 관계를. 그 말은 준비해간 문장처럼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화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화가 더 이상 저를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자꾸 내 행복을 불편해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지연아, 내가 힘들 때는 네가 늘 다정했지. 그런데 내가 잘 될수록 넌 꼭 한 번씩 나를 끌어내렸어. 그건 내 해석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더는 그 해석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결국 끝까지 분명하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변명과 서운함, 억울함 비슷한 말들을 섞어 내놓았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다고 했고 저만 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악의를 정확히 아는 채로 행동하지는 않으니까요. 열등감과 집착, 외로움과 비교가 오래 섞이면 본인도 그것을 우정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해와 용서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네가 힘들었던 건 알겠어. 그런데 그걸 이유로 내 삶을 흔들 권리는 없었어. 수진이는 끝내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겨운 화해도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끝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계에서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고 처음으로 저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통쾌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오래 끌고 다니던 무게 하나를 내려놓은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상하게 괜찮아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버텨낸 사람에게, 끝까지 자기 마음을 놓지 않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격려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일은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다시 자주 연락하게 됐고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편해졌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억지로 덮어두는 편안함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가는 신뢰에 가까웠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네, 어머님.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요. 민호는 늦는다는데 우리 둘이 먼저 먹어도 되지.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더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된장국 냄새가 났고 식탁 위에는 가지런한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앉자 밥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네,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조금 바빴어요. 이제는 너무 혼자 버티지 말고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는 말. 예전의 시어머니였다면 쉽게 하지 못하셨을 말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그때 먼저 말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뭘요? 무서우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웃으셨습니다. 사람이 솔직해지면 민망하긴 하더라. 그래도 저한테는 큰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뒤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지연 씨가 나를 적으로 안 보고 다시 와줘서.
그 말 앞에서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툴더라도 다시 다가가 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날 저녁 밥상은 평범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나물 반찬. 그런데 그 평범함이 참 소중했습니다. 한때는 이 식탁이 저를 평가하는 자리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함께 밥을 나누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와의 관계도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무조건 밝은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불편한 감정도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침묵하는 대신 조심스럽게라도 꺼내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생각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집 앞 공원을 같이 걷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 겪고 나서 나한테 실망한 적 없었어요? 민호 씨는 조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실망보다는 네. 걱정이 컸어요. 지연 씨가 너무 혼자 다 버티려고 해서.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뭐요? 그게 강한 척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었다는 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저 원래 좀 그래요. 그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그래도 됩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해, 서운함, 불안, 기다림, 사과, 확인. 그 모든 것을 지나서야 가능한 말들이었지요. 그래서 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처럼 밥을 챙겨주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익숙한 모습들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알게 되니까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는 길게 묻지 않고 반찬통을 챙겨주셨고 아버지는 짧은 말로 핵심만 짚어주셨습니다. 동생은 끝까지 현실적인 얼굴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끼리 저녁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다들 고마웠어. 어머니가 바로 손을 저으셨습니다. 가족인데 뭘. 동생도 웃었습니다. 누나가 고생했지. 아버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한 번 더 생긴 거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상처는 아팠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사람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못 믿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조금 더 정확히 느끼고 그래도 마음을 닫지는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처럼 들뜬 마음만으로 하는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날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어떻게 함께 설지를 생각하게 됐지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시작 같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새로 나온 청첩장 샘플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고 도로 옆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와인이 쏟아지던 날, 카페에서 이유 없이 작아졌던 날, 설명해야만 했던 시간들. 한때는 그 기억들이 모두 저를 붙잡는 것 같았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픈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덜 아팠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들이 더 이상 현재의 저를 흔드는 힘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완전히 잊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억을 들여다봐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지나온 것이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그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창가에 잠시 서 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켜지고 늦게 들어오는 차들이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흔들리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별일 없이 하루를 끝내는 것, 내가 믿는 사람과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 누군가를 의심하느라 잠을 설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안정인지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수진이는 왜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자기 마음의 불안을 남의 삶을 흔드는 방식으로 풀었을까?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어쩌면 끝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을 꼭 알아야만 제 삶이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상대의 이유를 다 이해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보다 경계가 먼저 필요하고 어떤 끝은 설명보다 결심이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알 덕분에 전보다 더 평온해졌습니다. 얼마 전 민호 씨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밤길이었고 편의점 불빛이 골목을 조금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네, 앞으로도 쉬운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 같이 갑시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같이 가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확신보다 그런 말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쉬운 일만 있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같이 가자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놓인 청첩장 샘플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조금 돌아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무너질 뻔했던 시간 끝에서 내가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다고. 오히려 더 분명해진 마음과 더 단단해진 관계와 더 정확해진 눈을 얻었다고요. 과거에 저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제 마음을 흔들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아직도 조심스럽고 아직도 상처가 완전히 옅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 감각을 함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기대도 되고 기대어도 되는 존재라는 걸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 배운 것이라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나뭇잎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삶도 그럴 겁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위로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계절 속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전보다 더 분명하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며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다시 믿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끝내 마음을 닫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를 더 잘 느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움보다 희망 쪽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요. 돌아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제가 얻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자리에
저 자신을 더 분명히 만났다는 것. 흔들린 관계 끝에서 끝까지 남는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삶은 다시 앞으로 간다는 것 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조용히 다음 계절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